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겨울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18세 이상 동절기 백신 접종률이 2.5%에 그치고 있다며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와 치료제 관련 업체들이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은 코스닥 상장사 3곳인데 기사 제품이 미 FDA 허가를 받았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 등으로 임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독감 의심 환자 수가 일주일 만에 22%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13에서 18세 청소년층은 일주일 전보다 30% 증가하면서 유행 기준의 4배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 등으로 인구 자연 감소 속도가 1년 전 정부 전망치보다 2배로 빨라졌습니다. 또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 이상은 지역사회 붕괴 위험을 뜻하는 소멸 위험 지역이 됐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수출을 통제받는 중국이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유엔에서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평화적 목적을 위한 기술의 개도국 수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반대한다는 이 결의안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유럽 등이 반대했지만 제3세계 국가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으로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질병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겨울철 유행은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으로 하루 최대 20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진 또는 접종 뒤 4개월이 지난 분들이 3,500만 명에 이르며 사회적 면역이 상당 부분 낮아졌지만 18세 이상 동절기 백신 접종률은 2.5%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동절기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겠다며 신속한 접종으로 면역을 확보하는 게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에 대비해서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지역 병의원에서 쉽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자와 일반 환자 간 시간과 공간 분리 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원스톱 진료기관 2,400여 곳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시공간 구분 없이 진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지정병상은 6천여 개, 현재 가동률은 29.8%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정병상 외에 12,000여 개의 일반 격리병상도 코로나19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와 치료제 관련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진단키트와 치료제에 대한 허위 과장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 A사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A사 임원 2명을 구속했습니다. A사 임원들은 지난 2020년 8월 자사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를 받았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사와 다른 코스닥 업체 2곳도 비슷한 시기에 진단키트 개발과 치료제 임상실험 등의 호재를 얻고 주가가 급등한 점에 주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최근 독감 환자 수가 일주일 만에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가 9.3명으로 전주의 7.6명보다 22.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3세에서 18세 사이는 19.9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30.2%나 급증하며 유행 기준 4.9명의 4.1배에 해당했습니다. 인플루엔자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증가하고 있어 두 유행병의 동시 유행을 뜻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선 20대 희생자가 전체의 3분의 2에 달할 정도로 유독 많았습니다. 대학가 곳곳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슬픔에 잠긴 또래 청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의실로 향하는 바쁜 발걸음이 소복기 쌓인 하얀 국가꽃 앞에 멈춰섰습니다. 환하게 웃는 친구의 사진 앞, 꽃을 내려놓는 얼굴엔 눈물만 속절없이 흘러내립니다.
이태원 참사로 한양대학교에선 학생 3명이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습니다. 희생자가 나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고 당일엔 한숨도 자지 못했고 그날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이태원에 간 친구 없는지 인스타그램 스토리 다 확인하고 이제는 고인이 돼버린 친구의 죽음은 아직 믿기 어렵습니다. 계속 생각나고 너무 슬프기도 하고 사실 실감도 잘 안 났는데 처음에는 점점 좀 슬픔이 크게 느껴지는. 외국인 학생 2명이 희생된 서강대에도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학생들이 먹먹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쓴 쪽지는 벌써 큰 칠판 여러 개를 가득 채웠습니다. 작은 메모지에는 계속 떠오르는 그날의 괴로운 심정과 그럼에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각오가 담겼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청소년으로서 또래의 죽음을 경험한 지금의 20대. 하지만 10년도 지나지 않아 동년배의 황망한 죽음을 또다시 마주했습니다. 트라우마를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 친구들도 이제 사람 많은 곳만 가면은 좀 불안해지고.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분향소에도 20대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없이 슬픔에 잠겼다가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말하는 목소리는 또렷하고 분명합니다. 청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인재로 일어난 사고라는 게 사람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라는 게 많이 마음이 아프고 축제에 대한 대비가 없어가지고 많이 안타까웠고요. 희생자분들, 유가족분들에게 대단히 많은 걸 해줄 수 없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유례없는 대형 재난을 연이어 겪으며 점점 커지는 청년들의 무력감과 분노를 이제는 사회가 보듬을 차례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전 112 신고 여러 건을 경찰이 사실상 무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경찰 지휘부 등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큰데요. 관건은 무엇일지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사 4시간 전쯤인 오후 6시 34분쯤 경찰엔 다급한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태원 골목에 사람들이 뒤엉켜 압사당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밤 10시 15분 전까지 10차례나 더 비슷한 신고가 들어왔지만 경찰은 단 4번만 출동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같은 부실 대응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한 사실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신고 접수 후 뒤따른 후속 조치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이 처벌 범위를 결정할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112 신고 11건 가운데 8건이 최단 시간 출동이 필요한 건으로 분류됐는데도 적절한 현장 조치 없이 종결된 경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현장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 자체가 종국적으로는 초동 조치를 무력하게 만든 것이다. 경찰 지휘부의 늑장 보고 문제도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부분입니다. 보고 지연으로 인한 지휘 공백이 결과적으로 뒷북 대응으로 이어진 만큼 윗선을 겨냥한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참사 1시간 21분 만에야, 윤익은 경찰청장은 2시간 만에야 사태를 인지하고 부랴부랴 지휘에 나섰습니다. 또 헬로윈데이 전 용산경찰서가 이태원 거리 안전을 우려해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경력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의혹도 규명이 필요합니다. 추가 경찰력 지원을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보고 사항이 확인된다면 그것을 보고받은 상급 부서가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자체나 소방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입증될지도 주목됩니다. 특히 용산구청은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긴급 대책회의까지 열었지만 인파가 몰릴 때 대비한 안전대책은 내놓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엄청난 과포화 상태가 된 거죠. 그런 조짐이 나타난 초기에서부터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어떤 대응이 필요했던 거고요. 향후 특수본 수사에서 경찰과 지자체 등의 업무상 과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참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오는 20일 개막하는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는 서울 시내 거리 응원이 사라집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서울시에 광화문 광장 사용 허가 신청 취소 공문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태원 참사가 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거리 응원을 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리 응원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시작됐으며 2018년 러시아 월드컵부터는 축구협회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해왔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어린 자녀가 물어보면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무작정 숨기기보다는 객관적이고 담백하게 설명하고 사고를 수습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 걸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비극적인 사고를 어린 자녀에게 이야기했다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 밖에서 자극적이고 잘못된 정보를 접하는 것이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사에 대해 어린이가 이해할 만큼 객관적으로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놀러가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피해야 합니다. 세상이 위험하다는 공포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거 봐라, 저런 데 가면은 사고 나지 않냐. 네. 안전을 위해서 부모님이 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소중한 교육의 기회를 놓치신 겁니다. 뭐냐면 아이한테 이 사회적인 슬픔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신 거거든요. 누구나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자유롭게 다닐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사회적으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야 합니다. 당시 경찰과 소방관 그리고 시민들이 다친 사람을 구조했고 이후 이들을 치료하고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서적 충격이 심하고 지속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대리외상, 간접외상이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내일처럼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상담 전화가 1577-0199로 전화를 거시면 정신건강 전문가들에게 무료로 상담하실 수 있고 가족과 애도의 시간을 갖거나 합동 분향소를 찾아 슬픔을 나누는 것도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양우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11월 8일에 이 개기월식 현상이 일어난다는 소식이 이번 주에 우선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요, 11월 8일 오후 6시 8분부터 달의 왼쪽 부분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부분 월식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 개기월식은 저녁 7시 16분부터 저녁 8시 41분까지 1시간 25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이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장 깊게 들어가는 최대식, 이때는 저녁 7시 59분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씨만 좋다면 우리나라 전역에서 맨눈으로 개기월식의 전 과정을 관측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이 개기월식은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져서 붉게 변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죠. 달이 붉게 보이기 때문에 블러드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붉게 빛나는 이유는 태양빛이 지구 대기를 지나면서 산란을 일으켜서 붉은 빛이 달에 도달을 해서 붉게 보이는 거라고 합니다. 이 월식 현상은요, 매년 한 회에서 2회 정도, 이제 1, 2회 정도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그리고 우리가 저녁 시간에 이렇게 일식을 매번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개기월식은 지난 2021년 5월 26일이었고요. 지금 다음 개기월식은 2025년 9월 8일, 또 이때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개기월식이 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기월식을 직접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번 개기월식,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있는 개기월식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11월 8일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네, 이거 잘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자, 4위 소식도 우주 관련 소식인데 중국이 독자 우주정거장의 마지막 모듈을 발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 중국이 독자 우주정거장을 개발 중인데 여기에 마지막 모듈 멍텐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에는 이 우주정거장의 본체인 텐허와 이 멍텐이 도킹을 하는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우주정거장은 이 핵심 모듈인 텐허를 중심으로 양쪽에 2개의 실험실 모듈인 원텐과 멍텐이 결합한 이 T자형 구조를 완성을 한 건데요. 중국의 우주정거장 텐궁은 이 420km 고도에서 운영 중인 국제 우주정거장 ISS보다 조금 낮은 고도인 390도에서 400km, 그러니까 390km에서 400km 정도의 고도에서 비행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길이는 한 37m, 또 무게는 100톤 수준으로 국제 우주정거장인 ISS보다 크기는 3분의 1, 또 무게는 4분의 1 수준으로 작습니다. 하지만 최신 설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미리 발사된 원텐의 경우는 실험실을 포함해서 수면실과 화장실, 주방 등이 갖춰져 있는데요. 이번에 쏘아 올린 멍텐의 경우는요, 물리나 항공우주 등 이 다양한 과학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 전용 모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소형 인공위성 발사 장치까지 갖춰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은 올해 말까지 화물 우주선과 유인 우주선을 발사를 해서 이 우주정거장 건설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번 발사에 대해서 텐궁은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UN 회원국에게 개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스위스, 폴란드, 독일, 이탈리아 등 17개 국가의 이 과학실험 프로젝트가 이미 텐궁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국제우주정거장 이 ISS가 노후화로 인해서 2030년쯤에는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텐궁이 앞으로 인류 유일의 우주정거장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3위인데요. 역시 코로나19 소식이네요. 7차 유행이 이미 시작됐다는 징후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번 주 신규 환자 4, 5만 명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일주일 전하고 비교하면 분명한 증가세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지난주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환자도 살펴보니 한 3만 3천여 명이었는데 이게 그 전주보다도 35.5%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또 환자 한 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이 감염 재생산 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겼고 또 주간 코로나19 위험도 역시 6주 만에 다시 중간으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이 방역당국은요, 면역력 감소와 함께 현재 추워지고 있는 날씨 때문에 실내 활동도 늘고 이동량 또한 늘고 있는 것이 이번 이 증가세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7차 유행이 시작됐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재훈 교수의 경우는 지금의 환자 증가세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미 7차 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번 7차 유행은 앞선 유행이 이제 특정 어떤 변이들이 주도했던 것과 다르게 다양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하는 게 아주 특이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6차 유행을 이끌었던 BA.5 변이 검출률이 현재 다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BF7과 BQ 등 이 다양한 세부 계통 변이 또한 꾸준히 검출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에 방역당국은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BA.5 맞춤형 백신과 함께 이 오미크론 변이를 대응하는 이가 백신 접종 같은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에 대한 긴장이 느슨해진 게 사실인데 빈틈이 없게 잘 관리가 돼야겠습니다. 자, 이제 2위 소식인데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심폐소생술 등의 그 응급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사망 원인 대부분이 외부 압력에 의한 심장박동 정지로 추정이 되고 있죠. 이 안타까운 사고를 접한 뒤 만약 나도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심폐소생술을 배우려는 사람 또한 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찾아보거나 또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건데요. 심정지 환자의 경우는 이 골든타임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에 심폐소생술을 배워두는 게 중요하고 또 필요한 상황이죠. 이 먼저 만약 심정지 의심 환자를
발견하게 되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서 반응을 먼저 확인을 하고요. 반응이 없으면 즉시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환자의 얼굴과 가슴에서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뒤 호흡이 만약 없다면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가슴 아래쪽 정중앙에 깍지를 낀 두 손으로 손바닥에 대고 체중을 실어서 압박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1초에 2번 압박하는 속도로 30번을 압박한 뒤 인공호흡을 2번 이렇게 하는 게 심폐소생술의 원칙이긴 한데요. 네. 의료인이 아닌 경우라면 사실 기도 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만 계속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번에 심폐소생술과 함께 이 군중 속에서 행동 지침에 대한 관심도 사실 많았는데요. 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소개한 군중성 행동 지침입니다. 먼저 복서 자세를 취하라고 합니다. 예. 두 손을 가슴 앞에 두고 다리를 단단히 고정을 하는 건데 압력을 버티면서도 자신의 호흡할 공간을 확보하면서 갈비뼈를 보호하는 자세입니다. 네, 다음은 이 복서 자세를 취한 뒤 이 군중의 힘에 반대 방향으로 절대 저항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고요. 대신 군중 움직임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군중 사이를 대각선으로 파고들어서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가장자리로 이동하면 비교적 압박도 줄고 뭐라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만약 군중 속에서 넘어지면 태아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예. 이 몸을 공처럼 뭉클이고 머리와 가슴, 내장기관 등을 최대한 보호하는 자세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스마트폰이 떨어진다 해도 이런 건 죽지 않아야 된다고 하고요. 주변 사람이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최선을 다해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 안전하게 군중 속을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니까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정말 잘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1위 소식도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인데요. 사고 당시 주변에 계셨던 분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지금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데요. 이 트라우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태원 참사가 유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그러니까 전 국민이 진짜 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이 만약 스스로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이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선 현장에서 직접 있었던 시민의 경우라면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을 하게 되면 증상도 심해지고 또 치료도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도 이 자가 진단, 심박 변이도 검사 등 이 스트레스 측정과 함께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안심 버스를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SNS에서 지금도 참사 관련 영상과 게시물을 사실 어렵지 않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이라면 참사 영상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접했을 때 현실 구분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최소 2주 동안이라도 참사 관련 영상과 관련 보도를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요. 일상생활이 만약 어려워질 정도로 우울해지거나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최소 한 달을 넘기지 않고 꼭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 1577-0199인데 여기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전문가에게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갑자기 긴장이 되거나 괴로운 장면이 다시 떠올라서 이 너무 힘든 순간을 보낼 때는 이때 적용하기 좋은 안정화 기법도 있다고 합니다. 네. 우선 복식 포급을 하거나 또 착지법, 또 팔을 교차해서 스스로를 좀 안아주는 나비 포옹법 등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역시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보듬을 때잖아요. 응원과 위로가 모이면 우리 사회가 이 상처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이언스 하파이브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출생아 수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에 인구 자연 감소 속도가 1년 전 정부 전망치의 2배로 급증했습니다. 지방 소멸 속도도 빨라서 이제 전국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지역사회의 붕괴 위험을 뜻하는 소멸 위험 지역이 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인구 자연 감소 속도가 갈수록 가팔라집니다. 5달 전에 이미 지난해 전체 감소분을 돌파했는데 연말로 갈수록 인구가 더 많이 주는 추세라 올해는 사상 첫 10만 명대 자연 감소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런 인구 자연 감소는 애초 정부 예측보다 2배나 많은 겁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5만 3천 명 자연 감소할 거로 봤지만
실제로는 10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도 4만 명 가까이 더 감소했는데 코로나19 확산이 큰 영향을 미친 거로 보입니다. 20년, 21년, 22년을 지나면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가 더 컸기 때문에 지방소멸 위험 역시 더 커졌습니다. 가임기 여성이 노인 인구보다 크게 부족한 소멸 위험 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군 단위는 대부분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경남 통영이나 전북 군산 같은 제조업 쇠퇴 지역과 경기 포천과 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 부산 금정구와 대구 남구 같은 광역시 원도심까지 소멸 위험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10년 정도가 지나면 예. 수도권의 뭐 수원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울 지역 이런 쪽은 빼놓고는 아마 거의 다 불긋불긋할 겁니다. 안 그래도 낮은 출산율에 코로나19까지 확산하며 인구는 더 쪼그라들고 지방 소멸은 앞당겨지는 모습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사이언스의 과학 다큐멘터리 다큐S 프라임을 책으로 엮은 도서 거의 모든 것의 과학이 출간됐습니다. 거의 모든 것의 과학은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탄소 중립 기술 등 현대 사회의 주요 과학기술 분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총망라합니다. 또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과 협력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국내외 과학기술 전문가의 인터뷰가 수록됐습니다. 중국이 우주정거장 텐궁에서 원숭이 번식 실험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간의 우주 탐사가 본격화하면서 우주 공간에서 인간의 번식 가능 여부가 관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인간과 많은 유사점을 지닌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텐궁에서 진행된 과학 연구 장비의 개발을 이끄는 중국 과학원의 장루 연구원은 지난달 31일 중국 과학원의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영상에서 원숭이 번식 실험이 텐궁의 실험실 모듈 원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높지만 종합 경쟁력은 다소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의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 경쟁력은 미국이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는 대만, 일본, 중국 다음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매출액 규모가 큰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낮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메모리 반도체 경쟁 우위를 이어가는 한편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수출을 통제받는 중국이 이를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결의안을 유엔에서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현지 시간 3일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는 중국이 주도한 국제안보 차원에서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 결의안을 찬성 88개국, 반대 54개국, 기권 31개국으로 채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 여러 나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비롯해 다수의 제3세계 국가들이 찬성하면서 채택됐습니다. 중국이 2년 연속 발의한 이 결의안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재료, 장비, 기술의 개도국 수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마존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직원 채용을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아직 통계상으로는 건실해 보이는 미국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닥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현지 시간 3일 회사 직원들에게 앞으로 고용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경제 악화 전망에 따라 앞으로 몇 달간 채용을 중단하고 경제 상황을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아마존은 4분기 매출이 전망치를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가 급락해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도 거의 모든 고용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팀쿡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27일 3분기 실적 발표 후 채용 속도를 늦췄다고 말했습니다.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는 현지 시간 3일 전체 직원의 13%를 감축할 예정이라며 직원들에게 사실상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스타트업 업체들 사이에도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 가장 비싼 스타트업으로 알려진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 스트라이프는 직원의 14%, 무료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차임도 직원의 12%를 해고할 예정이고 대체 불가 토큰 NFT 개발업체 데퍼랩스도 직원 22%를 구조조정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000건 감소한 21만 7천 건으로 집계될 만큼 통계로는 미국 노동시장은 아직 튼튼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용 통계는 허수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he jobs reports have become so unpredictable. The expectation is for 200,000 new jobs, and I'm just reporting a meaningless consensus as we've seen month after month. Back to Federal Reserve Chairman Powell, the Fed is focused on trying to weaken the jobs market. 미 중앙은행 연준이 4차례 연속 0.75%포인트 인상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서도 기준금리가 5%에 육박할 것을 시사하는 등 경기 침체 우려를 부채질하면서 고용시장에도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에 이어 영국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3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인상이었지만 여전히 금리를 덜 올린다는 메시지가 나오며 파운드화는 하락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 BOE가 현지 시간 3일 기준금리를 2.25%에서 3.0%로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로써 영국 기준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This is the 8th consecutive increase in bank rates since December of last year. We've raised rates by a total of 2.9 percentage points during that period. These are big changes. BOE는 최근 두 차례는 기준금리를 0.5% 올리는 빅 스텝을 밟았지만 이번엔 인상폭을 0.75%로 키웠습니다. 영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1%로 4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BOE는 물가 상승률이 연내 약 11%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f we do not act forcefully now, it will be worse later on. And as the forecast we are publishing today shows, it is a tough road ahead. 하지만 순핵 총리 취임 이후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되면서 예상보다는 인상폭이 축소됐습니다. 리즈 트러스 전 총리의 감세한 발표 후 파운드화 가치가 역대 최저로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급등했을 때는 1% 인상도 전망됐습니다. Well, what my party has done is put in place a new Prime Minister. We also have a new Chancellor of the Exchequer. Today's news is going to be very tough for families with mortgages up and down the country, for businesses with loans. 영국 언론은 금리 고점이 내년 가을쯤 4.5%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날 금융시장에선 파운드화 환율이 2.1% 하락했고 국채 금리는 0.2%포인트 넘게 뛰었습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는 경기 전망이 좋지 않고 금리 메시지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비해 완화적인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이 또 한 번 금리를 대폭 인상하면서 한미 간 금리 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네, 우리 경제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 한 번 남은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 인상 폭이 관건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기준금리 상단이 4%로 오르면서 한미 간 금리 차는 1%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 7월 처음 역전된 이후 이를 따라잡기 위해 우리도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지만 격차가 계속 커진 겁니다.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Very premature, in my view, to think about or be talking about pausing our rate hike. We have a ways to go. 이에 따라 오는 24일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6연속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 하락으로 수입 물가가 올라
가뜩이나 높은 국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상폭은 사상 첫 2연속 빅스텝 전망이 우세합니다. 금리를 더 올려서 수입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 수입 물가를 안정시키는 걸 가지고 전반적인 물가 하락을 유도해야 되는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빅스텝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국내 채권 시장이 더욱 악화할 것이란 우려 속에 신중론도 나오고 있어 인상폭을 둘러싼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서민 고충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오는 6일에 만나 관련 대책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4일 아침 회의에서 서민 금융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일요일인 오는 6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안심 전환 대출 요건 완화와 대환 대출 활성화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는 6일 당정협의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예년보다 추울 것으로 보이는 올해 겨울에 에너지 절약 강도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당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 차관은 당분간 무역수지 흑자 전환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전략과 함께 에너지 절약 보완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이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실내 평균 온도를 17도로 낮추고 실내 조명을 30% 이상 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오타쿠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예술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슈퍼플랫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일본의 예술가 무라카미 다카시가 이뤄낸 개념인데요. 현대사회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걸 예술로 연결해내는 무라카미 다카시를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일본 팝아트의 대표 작가이자 아트 협업의 장인으로 불리는 무라카미 다카시, 어떤 사람입니까? 네,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안에 들기도 했던 무라카미 다카시는 일본의 대표적인 팝 아티스트입니다. 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미 잘 알려진 작가이기도 하죠. 1962년에 도쿄에서 태어난 다카시는 도쿄 예술대학 일본학과에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데요. 네.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일본 특유의 오타쿠 문화에 깊이 빠져듭니다. 특히 무라카미 다카시는 기존의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던 미술과 대중적인 미술의 경계를 허물고 오타쿠와 소비 문화를 결합하면서 자신만의 새로운 장르인 슈퍼플랫을 만듭니다. 네, 이런 이유로 아시아의 앤디 워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무라카미 다카시는 어린 시절부터 만화 광이어서 만화에 빠지는 바람에 대학에 두 번이나 낙방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본 문화의 키워드로 손꼽히는 애니메이션이나 우키요에 같은 개념들을 주목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생산하는 재능이 있었고요. 또 카이카이 키키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자신의 창작물을 상업적으로도 활발하게 풀어냈습니다. 네. 다카시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브랜드 또 기업과의 꾸준한 협업으로 새로운 시도를 했고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인기 작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지나가는 화면에 나오는 작품만 봐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이 다카시 작품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다카시 작품은 몇 번 보면 금세 익숙해질 만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다채로운 색감과 만화처럼 선명하고 명확한 윤곽선, 그리고 트렌디한 분위기와 넘치는 개성입니다. 네. 또 평면작뿐만 아니라 피규어나 인형 같은 아트 상품 또한 대중적으로 잘 알려졌는데요. 특히 피규어 같은 경우 일본의 애니메이션 팬들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줄 만한 도상으로 제작해 매니아층이 탄탄합니다. 이 다카시의 피규어는 2008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170억 원에 낙찰될 정도로 컬렉터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무라카미 다카시가 오타쿠 문화에 깊게 빠져들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많은 장르가 있는데 왜 하필 오타쿠 문화였을까요? 네, 우선 이 오타쿠란 특정 대상에 깊이 몰두하는 사람이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오타쿠 문화는 넓게는 어떤 팬덤 문화와 만화, 또 애니메이션 문화 등 엔터테인먼트 전반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무라카미 다카시는 사실 애니메이션 업계에 종사하고자 도쿄 예술대학에서 전통 일본화를 전공했던 건데요. 기존 미술계가 가지고 있던 폐쇄적인 시스템과 정치적인 부분들의 좀 문제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오타쿠 문화를 접하고 주목하게 되고 이후에 뉴욕에서 다른 서양의 현대 미술 작가들과 교류하면서 영감을 얻게 됩니다. 네. 일본으로 돌아온 다카시는 전시를 개최하기 시작하는데요. 기존 미술계에 변화를 주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이 해외에서 보고 배우고 또 영감을 받은 것과 개인적으로 주목하던 오타쿠의 하위 문화, 또 대중성 등을 결합하고 재생산해서 고급 미술 시장에 선보이곤 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요즘 많이 쓰이는 덕후, 덕질도 이 오타쿠에서 나온 말이고요. 네. 어떤 분야나 어떤 대상에 매우 깊은 관심과 취미를 가진 현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무라카미 다카시가 이 슈퍼플랫이라는 장르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장르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무라카미 다카시 작업 세계에서 슈퍼플랫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영향을 받은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의 미술 사조로 일본 특유의 과장된 표현이나 상업성 등을 포괄해서 기존의 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린다는 개념이고요. 앞서 설명했듯이 일종의 하위 문화에 속해 있던 오타쿠 문화를 포함해서 기존의 미술 영역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다카시는 일본의 예술과 대중문화가 서구에 비해서 글로벌하게 융합되지 못하고 너무 플랫하다, 또 소비문화 또한 얕고 공허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반면에 일본의 오타쿠적인 하위 문화가 이뤄낸 정체성을 상위 엘리트 문화와 같은 선상으로 끌어올리면서 예술과 상품을 평면화합니다. 이때부터 무라카미 다카시의 주도하에 슈퍼플랫 운동이 전개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나 밋밋하고 단순하다는 이 슈퍼플랫이라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와 정반대로 가장 개성적이고 튀는 문화를 표방한다는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이런 이름이 붙여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카시는 이런 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각종 아트 상품을 제작하고 신진 작가와 협업하는 등 수익화하는 문화 사업을 전개하는데요. 이 슈퍼플랫에 영향을 받은 예술가로는 이와모토 마사카츠, 아야 타카노, 레이 사토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장르가 자유롭게 협업을 하는 이제 초평면적인 장르가 바로 슈퍼플랫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무라카미 다카시가 설립한 카이카이 키키라는 그 회사 덕분에 이제 다카시도 작품 세계를 더 넓혔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대표적으로는 다채로운 색감의 꽃 모양 캐릭터를 꼽을 수 있죠. 우리나라의 톱스타들도 이 꽃 모양의 액세서리들을 자주 착용해서 대중들에게도 익숙할 겁니다. 흔히 플라워 페이스 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무라카미 다카시가 만든 캐릭터입니다. 네. 다양한 상표에서 이 캐릭터와 협업한 제품들을 볼 수 있죠. 이 다카시가 설립한 회사 카이카이 키키는 아티스트 관리와 아트 상품 제작 및 생산을 포함해서 다양한 홍보와 협업을 진행하는데요. 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규모의 아트 매니지먼트이자 또 프로덕션으로 성장했습니다. 네, 저 꽃 모양 운동화에 달려있는 것도 본 것 같고 러그로도 본 것 같은데 정말 다양한 제품들에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 다양한 홍보와 협업을 진행한다고 해주셨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협업이 있을까요? 네, 브랜드와의 아트 협업으로는 명품 중에 명품이죠. 루이비통과 2003년에 진행했던 협업이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 2009년까지 총 3차례 아트 협업을 진행했는데요. 특히 2003년 협업 당시에 발표한 다색 모노그램의 경우에는 기존의 상표가 지니고 있던 상징 색깔인 갈색을 흰색으로 바꾸고 30여 개의 밝은 패턴으로 완전히 변모시켰는데요. 네, 이때 모노그램 제품이 출시됨과 동시에 약 30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또 당시 마크 제이콥스가 루이비통의 수석 디자이너였고요. 이 당시에 젊고 에너지 넘치는 이미지를 원해서 이 다카시와의 협업을 먼저 제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기존 브랜드의 초기 컨셉 기획 단계부터 전반적인 제작에 모두 참여했고요. 이 제품뿐만 아니라 매장까지도 마치 전시 공간처럼 구현했는데요. 이 플라워 페이스 캐릭터와 루이비통의 로고를 이용해서 내부 쇼룸을 새롭게 바꿔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성공적인 아트 협업 사례로 꼽히고 있고요. 또 브랜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도 협업을 많이 하는데요. 퍼렐 윌리엄스나 카니에 웨스트, 또 빌리 아일리시 등 유명 음악가들과도 꾸준하게 협업을 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예. 보여주신 디자인이 와, 정말 어디서 나왔나 싶었는데 바로 다카시의 작품이었군요. 자, 이렇게 예술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장르를 이제 무너뜨리는 아트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브랜드나 상품이 가진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극대화하고 싶을 때 아트 협업을 많이 진행하는데요. 이 미술품이 지닌 미학적인 아름다움이나 희소성을 통한 높은 가치 등을 활용해서 기존의 기업과 제품에 장점을 더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협업을 통해서 작가를 후원하거나 공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점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작가에게 협업을 위한 작품 의뢰 또는 작품 구매뿐만 아니라 홍보 및 노출 등 후원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 기업이 작품을 구매해서 어떤 야외의 공공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곳을 오가는 대중들에게 미술품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브랜딩 효과를 불러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설명해 주신 협업 사례는 명품 브랜드나 뭐 다양한 아트를 하시는 분들과 협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상업성이 없는 협업 사례도 있을까요? 네, 바로 미국 워싱턴의 한 국립아동병원에 작업을 한 건데요. 병원의 CT실을 다카시의 상징인 플라워 페이스 캐릭터로 수놓았다고 합니다. 이 CT실은 큰 기계와 검사 과정 때문에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이곳의 벽면뿐만 아니라 기계까지 밝고 화려한 색감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더불어 협업을 진행하면서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았다고 하고요. 1년에 약 2,500여 회 사용되는 공간인 만큼 굉장히 유의미한 협업이자 또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뭔가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주는 아주 밝은 작품이네요. 자, 그리고 또 무라카미 다카시가 NFT 캐릭터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 1, 2년 새 이 NFT가 아주 뜨거운 주제죠. 새로운 시도를 서슴지 않는 무라카미 다카시도 일찍이 NFT 비즈니스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특히 다카시는 상징 캐릭터를 이용해서 피규어나 티셔츠 등의 의류까지 다양한 아트 굿즈를 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당연한 순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작가로서의 인지도와 기존의 작업물의 높은 작품가 등을 고려했을 때 파급력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점도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다카시가 자신의 SNS 계정에 이 NFT 가격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 직접 사과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이 다카시가 NFT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한번 멈췄었는데요. 이후에 재개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좋아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지금의 이제 무라카미 다카시를 있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트 디렉터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뇌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인 교모세포장에 대해 면역 반응을 증가시키는 대식세포를 발견했습니다. 카이스트 이흥규 교수팀은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국립인간유전체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암 유전자 아틀라스에 공개된 교모세포종 환자의 유전자를 비교해 항암 면역 반응에 중요한 특정 대식세포를 찾아내고 이 세포가 면역 T세포를 활성화해 포식 작용으로 암세포를 제거한다는 점을 규명했습니다. 대식세포는 세포 찌꺼기와 미생물 등을 집어삼켜 분해하는 체내 세포를 말합니다. 교모세포종은 뇌에 생기는 암으로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환자는 진단 후 평균 생존 기간이 8개월에 불과하며 5년 이상 생존율은 6.8%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냉방 없이 실내 온도를 낮추는 냉각복사 필름이 개발됐습니다. 경희대 이은규, 미국 녹테데임대 루오팽테이 동동연구진은 기계학습 양자 컴퓨터 알고리즘을 개발해 투명한 냉각복사 필름 구조를 디자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냉각복사 필름의 구조를 최적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냉각복사 필름과 유리를 비교 실험한 결과 냉각복사 필름을 부착한 공간이 기존 유리 공간보다 내부 온도가 6.5도 낮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냉각복사는 어떤 물체가 적외선으로 방출하는 에너지양이 그 흡수량보다 클 때 물체 온도가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서울대 인공지능 전공 학생팀이 국제 로봇 콘테스트 RBG 챌린지의 제우스 산업용 로봇 제로 미션 챌린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제우스 산업용 로봇 제로 미션 챌린지는 다관절 로봇인 제로를 이용해 모션과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 산업적 비전을 제시하는 대회로 서울대팀은 제로 로봇을 활용한 인공지능 셀프 계산대를 구현했습니다. 서울대팀은 대학원 협동과정 인공지능 전공 학생 3명과 컴퓨터공학부 학생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대는 대학원생들이 주도해 도전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수행을 한 결과가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연구개발 특구 혁신기업 IR 경진대회에서 혁신대상과 기술대상에 각각 창원 강소특구의 에델룩스에 서울 홍릉 강소특구의 큐어버스가 선정됐습니다. 에델룩스는 시력 개선용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기업이며 큐어버스는 저분자 화합물을 바탕으로 난치성 뇌질환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과기부는 연구개발 특구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 스스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대중견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IR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모든 국민들이 슬픔에 빠진 채 긴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슬픔은 점점 옅어지겠지만 애도 기간이 끝난 뒤에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와 이번 사건으로 수많은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됐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한 원인 조사와 확실한 책임 규명, 실질적인 재방 방지 대책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의 길일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